혹시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달려오셨나요? 그런데 요즘 대학교까지 보낸 30 넘은 자녀가 월급 280만 원으론 도저히 서울에서 살 수 없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시지 않나요? 정작 우리도 50 중반에 갑자기 직장을 잃고 국민연금까지 남은 10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데 말입니다. 우리 때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힘겨워 보일까요?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당신과 자녀는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가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주 끝? 아닙니다. 바로 곁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한 뼘. 그 마음의 거리일 겁니다. 평생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같은 세상을 살아본 적 없는 두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박만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듯 새벽 5시 반 신문 배달부가 던지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갓 68, 그의 인생 대부분은 철강회사 용광로의 쇳물처럼 뜨겁고 정직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출근 버스에 몸을 싣던 35년. 그것이 만수 씨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단단한 질서였다.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 변두리의 작지만 방 3칸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다. 성실이라는 훈장은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3년 전 명예로운 퇴직이라는 낯선 이름의 칼날에 베어 너덜너덜해졌다.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가 알던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의 아침은 뜨거운 용광로 앞이 아닌 차갑게 식은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다.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는 습관처럼 현관 쪽을 힐끗거렸다. 굳게 닫힌 작은 방 문. 저 문 너머에는 그의 아픈 손가락, 32살의 아들 지혁이 있었다. 저놈은 아직도 자나? 만수 씨의 목소리엔 잘 벼린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 순자 씨가 밥솥김 빠지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뭘 하는 것 같던데 좀 내버려둬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뭘 해? 나이 30 넘어 애비 집에 얹혀 사는 게 알아서 하는 건가? 내 나이 때는 아이고 또 그놈의 내 나이 때는 소리. 순자 씨는 밥주걱을 든 채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엔 수십 년간 남편의 레퍼토리를 들어온 자의 익숙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만수 씨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시절 32은 이미 아이 둘의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혔고 그 돈을 모아 집 평수를 늘려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자 목표였다. 회사에 충성하면 미래가 보장되었고 노력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그가 살아온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까치집 같은 머리를 한 지혁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다.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못 본 척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들이켜는 아들의 굽은 등을 보며 만수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저 비싼 등록금을 들여 대학까지 졸업시킨 아들의 이력서에는 6개월짜리 인턴, 1년짜리 계약직 같은 환승의 기록만 가득했다. 정규직 공채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월급 280만 원으로는 서울의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1년 전 결국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왔다. 너 어제 면접 본다는 회사는 어떻게 됐냐? 만수 씨가 기어이 참고 있던 말을 툭 던졌다. 지혁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다. 연락 없으면 떨어진 거죠 뭐. 뭐? 그게 할 소리야? 그렇게 매가리 없이 굴 거면 뭐하러 대학은 나왔어.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근성이. 아버지가 뭘 아세요? 지혁의 대답은 차가웠다. 제가 사는 세상이 아버지 때랑 같은 줄 아세요? 아버진 좋았잖아요.
회사만 다니면 집도 사주고 월급도 팍팍 올려주고 우린 그런 세상 아니라고요. 평생 알바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세상이라고요. 이 자식이 애비가 뼈 빠지게 고생한 걸 좋았잖아요. 한마디로 퉁쳐. 내가 용광로 앞에서 땀 한번 흘려봤어. 밤새 기계 돌리면서 눈 한번 지새워봤어. 그런다고 지금 집을 살 수 있어요. 미래가 보장돼요? 아버지가 아는 세상은 이제 박물관에나 있는 거라고요. 두 사람의 고성 사이에서 순자 씨의 그만들 좀 해. 하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지혁은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는 듯 제 방으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만수 씨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그는 가슴을 툭툭 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세상에 대한 깊은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서러움이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아내 몰래 현관을 나섰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그의 어깨는 낯보다 한 뼘은 더 처져 보였다. 그렇다. 그는 1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퇴직금은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로 이미 반토막이 났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소득의 절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밤새 다리 붓는 고통과 순찰의 지루함을 견디며 버는 150만 원.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 관리비와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자식에게만큼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가장의 무게로 살아온 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더 모질게 굴었다. 어서 빨리 번듯한 직장을 구해 독립하기를. 그래서 자신처럼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만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튀어나갔다. 지혁은 모를 것이다. 아버지가 밤마다 꾸벅꾸벅 졸며 지키는 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 한편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 쌩 지나가는 젊은 아들을 얼마나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는지, 저렇게라도 제 밥벌이를 하는 게 기특하다가도 왜 저런 위태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속이 상했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지혁은 작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순자 씨가 놀라 물었다. 지혁아, 이게 무슨 짐이니? 지방에 계약직 자리가 하나 났어요. 월세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여기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사느니 그냥 내려가서 뭐라도 하려고요. 그 말을 문 밖에서 들은 만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국 도망치는구나. 이 힘든 서울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구나.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고작 한다는 게 지방 계약직이냐? 그게 내가 찾은 답이야? 이럴 거면 그 비싼 등록금은 왜 갖다 바쳤어? 내 애비 얼굴에 먹칠도 유분수지. 만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 순간 지혁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는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먹칠이요? 아버지가 제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평생 회사 하나만 보고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무기력하게 소파에만 앉아있는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서 차라리 여러 회사 옮겨 다니면서 내 능력 키우는 게 낫다고요. 아버지가 틀렸다고요. 아버지의 그 성실이, 그 정답이 지금 세상에선 오답이라고요. 오답. 그 한마디가 만수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생이 아들의 입에서 틀렸다는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데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아, 아버지. 지혁의 놀란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만수 씨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말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은 지혁은 제 손으로 아버지를 쓰러뜨렸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옆에서 너긋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던 순자 씨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내 눈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 무기력한 늙은이로 보였니?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지혁에게 건넸다. 만수 씨의 경비원 월급 명세서였다. 내가 집으로 다시 들어온 날부터 내 아버지는 밤마다 저 일을 했어. 너한테 용돈 한 푼 못 주는 거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주는 거 미안해서 내 눈치 보일까봐, 혹시라도 내 기죽을까봐 새벽에 들어와서 쪽잠 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있었던 거야. 너한테 잔소리한 거? 그거 무서워서 그런 거야. 너도 아비처럼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서도 쉬지 못하는 인생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지역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월급 명세서 위로 떨어졌다. 153만 4,200원. 그 숫자 위에 아버지의 고단한 밤들이 굽은 어깨가 까맣게 타들어갔을 속이 겹쳐 보였다. 아버지는 틀린 게 아니었다. 오답 인생을 산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성실한 방법으로 가족을 지켜냈던 것이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세상과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세상. 그 두 개의 세상이 병원 복도에서 비로소 비극적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수술을 마친 만수 씨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퉁퉁 부은 아들의 얼굴이었다. 만수 씨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입을 뗐다. 꼴이 이게 뭐냐? 아비라는 게 자식 앞에서. 자책 섞인 아버지의 말에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온갖 굳은 살이 박여 돌멩이처럼 단단한 손이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다 틀렸어요. 지역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평생 가슴에 담아둘 한마디를 꺼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에서 누구보다 훌륭한 가장이셨어요. 그 순간 만수 씨의 눈가에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은 맑은 이슬이 맺혔다. 아들의 따뜻한 손 위로 그 이슬이 방울져 떨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68년의 세월과 32년의 세월이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고 있었다. 평생을 달려 서로 다른 도착지에 서 있던 아버지와 아들은 비로소 서로의 지도를 펼쳐보고 길을 잃은 이유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며칠 후 퇴원한 만수 씨는 지역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해가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지역은 지방으로 떠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병원비에 보태겠다며 다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만수 씨는 더 이상 아들을 타박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들이 내미는 따뜻한 커피잔을 받아들 뿐이었다.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배달하면서 보니까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버푸드 관련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한번 해볼까 해요.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정규직이 아니면 뭐 어떤가. 대기업이 아니면 또 어떤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만수 씨는 자신이 평생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았다. 세상은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도를 펼쳐보고 따뜻하게 길을 물어봐 주는 것이 아닐까.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고단한 어깨처럼 보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길이 달라도 서로의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멀었던 한 뼘의 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흙냄새와 섞인 짙은 편백나무 향이 코끝을 감싸는 이곳에 김진태 65씨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의 아침은 쇳소리나 신문 뭉치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 그가 직접 만든 원목 테이블 위에서 아내 혜숙씨와 커피를 내리는 향긋한 소리로 시작됩니다. 65. 그의 얼굴엔 그늘 대신 자신이 가꾼 나무의 나이테처럼 편안하고 깊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년간 종합상사에 몸담았던 그의 인생 전반전이 수출 서류와 해외 바이어들로 채워졌다면 후반전은 대패와 사포,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설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훈장 위에 지혜라는 훈장을 하나 더 단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삶의 정답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웃으며 말하지만
진태 씨에게도 칼바람이 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의 한파가 채가 시지 않은 회사에서 그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간 청춘을 바친 회사였지만 세상은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빠르게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 부장이 면담실로 불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 만에 나온 친구의 얼굴은 모든 빛을 잃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주잔을 기울이며 친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진태야, 내가 뭘 잘못했냐. 애들 학자금에 아파트 대출금은 아직 한참인데 난 이제 뭐 먹고 사냐. 친구의 어깨 너머로 보이던 허름한 포장마차의 풍경. 그것은 곧 닥쳐올 자신의 미래 예고편처럼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진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명함의 부장이라는 직함은 회사의 것이지 온전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손으로 나 자신을 먹여 살릴 기술이 없다면 나 역시 언젠가 저 친구처럼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외면했던 구조조정의 칼날이 내 목 바로 밑까지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인생의 경로를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태 씨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치열한 김 부장이었지만 퇴근 후와 주말에는 먼지 날리는 목공 학원의 김수강생이 되었습니다. 회식과 골프 약속을 줄이고 그 돈과 시간을 고스란히 나무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했지만 거친 나무 토막이 그의 손을 거쳐 매끈한 의자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 어떤 승진보다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 혜숙 씨는 처음엔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며 말렸지만 남편의 눈에서 평생 처음 보는 생기와 열정을 발견하고는 이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는 작은 창고를 얻어 진태네 목공소라는 이름으로 주말에만 주문 제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아기 침대나 책장을 만들어주던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블로그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외에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통장에 찍히는 내 기술로 번 돈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자신감이 되어주었습니다. 진태 씨에게는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아들 민준이 있습니다. 박만수 씨의 아들처럼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태 씨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길을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런 걸 만드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팔아야 좋아하겠냐? 내가 아버지 좀 도와다오. 민주는 아버지의 부탁에 신이 나서 목공소의 온라인 스토리를 꾸미고 감성적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 형태를 만들면 아들은 그 위에 디지털로 옷을 입혀 세상에 알렸습니다. 부자는 주말마다 공방에 마주 앉아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토론했고 세대가 다른 두 남자의 아이디어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시너지를 냈습니다. 진태 씨는 아들의 세상에서 소통과 마케팅을 배웠고 아들은 아버지의 세상에서 뚝심과 장인정신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보면 아버지가 회사 안 다닌다고 걱정하는 집도 많던데 아버지는 제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진태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불안하지 않기는 아비가 돼서 자식 걱정이 왜 없겠냐.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던 방식만 정답이라고 고집하면 너희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내 그림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아버지가 회사 이름으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거다. 부자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진태 씨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며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기들은 그 돈으로 치킨집을 차려야 하나 주식에 넣어야 하나 전전긍긍했지만 진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월 300만 원 이상의 꾸준한 수입을 내는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퇴직금은 양평에 지금의 공방 겸 주택을 짓는 데 보탰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노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일과는 주문받은 가구를 만드는 즐거움과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여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곧 태어날 첫 손주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아기 침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옹이 하나 없는 매끈한 나무를 쓰다듬으며
그는 이것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실적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품과 그것을 받고 기뻐할 고객의 얼굴만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진태 씨는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길만 보고 달리면 그 길이 막혔을 때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길이 막히기 전에 옆에 작은 새끼를 하나 파둔 것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 지도에는 단 하나의 큰 길만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새끼를 미리 내어두었습니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어제의 정답을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오늘 김진태 씨는 아내와 함께 새로 들어온 원목 식탁 주문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린 삶의 평온함이 짙은 나무 향기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박만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우리 세대의 슬픈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35해를 꼬박 회사에 바쳤지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갑작스럽게 마주한 현실은 바로 소득 절벽이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의 40%에 가깝다고 하니 박만수 씨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보통 50 초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아직 10년 가까이 남아있으니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비나 청소 같은 일자리로 내몰리게 되고 예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내분 몰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박만수 씨의 모습이 바로 그 통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마음.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들 지혁 씨와의 갈등이었죠.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희생하는 걸 미덕으로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죠. 월급이 좀 적어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회사에 얽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엔잡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려 하죠. 사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어렵게 취직해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고용 환경 자체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들에게는 정답이 아닌 시대가 된 거죠. 서로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니 대화는 단절되고 깊은 무력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본 김진태 씨는 어땠나요? 그분은 정말 현명하셨죠. 이미 20여 년 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다는 걸 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50 초반부터 퇴근하고 주말마다 짬을 내서 목공 기술이라는 새로운 길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요즘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도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이나 창업교실을 열고 있잖아요. 60이 넘어서 정보기술을 배우거나 시니어 모델에 도전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김진태 씨는 그런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해서 퇴직 후에도 소득이 끊기는 일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보기 좋았던 건 웹툰 작가인 아들 민준 씨와의 협력이었죠. 아들의 젊은 감각과 온라인 홍보 능력에 아버지의 손재주가 더해지니 사업이 날개를 단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존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취미,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라고 말하는데 김진태 씨는 이 모든 걸 다 갖추신 셈이죠. 결국 두 분의 사례는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다른 방법들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퇴직 전부터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요즘 세상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식 세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만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낡은 것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시도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만수 씨의 이야기부터 다시 살펴보죠. 퇴직 후 갑작스럽게 닥쳐온 소득 절벽은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중년 경력 이음 사업이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자신의 35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재취업 기회를 찾아보는 거죠. 단순 야간 경비직이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민 내 일배움 카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아 전기기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새로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박만수 씨가 소유한 방 3칸짜리 아파트는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소득 절벽에 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후 준비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동산 자산을 주택연금으로 유동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을 계속 교육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50대부터는 퇴직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정보력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박만수 씨와 아들 지혁 씨처럼 세대 간 갈등을 겪는 경우인데요. 이는 비단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김진태 씨 부자처럼 지혜롭게 협력한다면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에서는 시니어의 경험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결합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재 서포터즈 같은 사업에 참여해서 시니어 멘토가 청년 창업가를 돕는 방식으로 박만수 씨의 오랜 경험이 아들 지혁 씨의 실버푸드 산업 아이디어에 귀한 조언이 될 수도 있었겠죠.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텃밭 공동 가꾸기나 공동 창작 활동 같은 지역 기반 세대 교류 활동에 참여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대 갈등은 결국 나의 시대가 정답이라고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성세대는 청년세대가 처한 불안정한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청년세대는 기성세대가 쌓아온 경험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정책적으로 마련된 소통의 장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족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지혁 씨처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엔잡과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근성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청년들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지혁 씨가 실버푸드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나 다양한 청년창업지원 펀드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계약직으로 도피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규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여 지혁 씨가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 직업의 개념이 소유 평생 직장에서 경험 포트폴리오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엔잡러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일을 사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커리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박만수 씨의 비극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 김진태 씨의 성공은 시대 변화를 먼저 잇고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샛길과 다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현명한 사례인 거죠. 우리 채널은 바로 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김진태 씨처럼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목, 시간의 강물 흘러 어느덧 백발설이 안고 주름 깊어졌네.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야기 지나온 세월은 아름다운 자산이 되고 다가올 날들은 미지의 선물 같아라. 두려움보다 기대로, 망설임보다 용기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대에게 사랑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만수 씨와 김진태 씨의 서로 다른 노후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시녀들의 자화상을 마주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앞에서 무너지는 어깨와 아들과의 엇갈린 시선 속에서 외로이 막막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쌓아온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 미처 빛을 보지 못하고 정보의 부재와 소통의 단절은 깊은 탄식으로만 남았죠. 어쩌면 그에게는 단지 정보의 한 조각,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겠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짐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끼셨을까요? 그 아픔은 비단 박만수 씨만의 것이 아닌 우리 시대 많은 부모님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된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김진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자신의 자산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지혜를 발휘했죠.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년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엿봅니다. 그의 노후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박만수 씨의 이야기에서는 가슴 아픈 현실을, 김진태 씨의 이야기에서는 가슴 벅찬 희망을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청춘을 바쳤건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막막함으로 돌아와 서러운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며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흰머리칼과 깊어진 주름 속에 담긴 당신의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귀한 보석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꺼내어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우리 채널은 박만수 씨처럼 정보의 부재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또 김진태 씨처럼 지혜로운 선택으로 웃음꽃 가득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정부의 꼼꼼한 정책부터 숨겨진 생활 팁, 건강을 지키는 비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의 평화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옆에 앉아 당신의 손을 따스하게 잡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후회와 아쉬움의 눈물이 아닌 가슴 벅찬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든든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며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한 노후를 꿈꿔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장이 가장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어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빛나는 지혜와 사랑의 유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밝은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밤에 잠 못 들고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갑자기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어떡하나.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에 한숨만 깊어지진 않으신지요? 그런데 혹시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매달 조용히 종먹고 있는 주범이 주차장에 세워진 그 번쩍이는 새 차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남들 다 타는 차,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10년 뒤 당신의 통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저희에게 상담 오셨던 분당의 50대 박 부장님처럼 이미 수많은 분들이 자동차 가난의 늪에 빠져 뒤늦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매달 수십만 원씩 10년간 수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20년 전의 선택 하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쳐가는 바람처럼 사소했던 그 결정이 오늘의 내 저녁 밥상과 잠 못 드는 밤의 이유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한때 분당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던 박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희끗한 머리카락 아래로 깊은 주름을 감춘 채 낡은 아파트 상가 바둑기원에서 조용히 바둑돌을 놓는 박 영감이 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30년 지기 친구 이 영감이 앉아 있습니다. 탁, 탁 바둑돌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오후.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 영감이었습니다. 자네, 오늘 표정이 영 좋지 않네. 무슨 일 있나? 박 영감은 애써 웃어 보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은 무슨, 늙으면 다 그렇지. 어제 무리 좀 했더니 어깨가 쑤셔서 그런가. 그의 시선은 바둑판을 향해 있었지만 초점은 흐릿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아내와 나눴던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 관리비가 또 올랐대요.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고 당신 연금 나오는 날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데 그것도 나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니 남는 게 없네요. 아내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영감은 그런 친구의 속도 모르고 눈을 쳤습니다. 자네가 20년 전에 그 삐까뻔쩍한 독일차만 안 뽑았어도 지금쯤 어깨에 파스 대신 금딱지 붙이고 다녔을 텐데 내가 그랜저 중고로 사라고 그렇게 뜯어말렸건만. 박 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또 그 소리, 그 차 덕에 내가 얼마나 편하게 다녔는데 자식들 데리고 주말마다 전국 팔도 안 가본 데가 없어. 그게 다 추억이지. 추억 좋지. 근데 그 추억 유지비가 월급반은 잡아먹지 않았나? 기름값에, 보험료에,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는 또 얼마나 깨졌어. 나는 자네 할부금 낼 돈 아껴서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내고 남는 돈으론 주식이라도 한 주 더 샀네. 그게 지금은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이 됐지. 박 영감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바둑돌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같은 회사 부장과 과장이었던 시절 박 부장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최신형 독일 세단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남들 다 타는데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그중 100만 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자동차 할부금과 유지비로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번쩍이는 차는 그의 자존심이었고 가족의 행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고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동차세, 보험료, 타이어 교체 비용, 엔진오일 돈 먹는 하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이 과장은 3년 된 국산 중고차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아내는 투덜거렸지만 그는 뚝심 있게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겉모습에 쓸 돈으로 10년 뒤를 준비합시다. 이 차액만 꾸준히 모아도 우리 노후가 달라져. 그리고 그는 아낀 돈을 쪼개고 쪼개 펀드에 넣고 우량주를 사모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박 영감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차, 키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류뿐이었지만 이 영감은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영감은 그저 바둑판 위 제 돌이 죽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 영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 두어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까 우리 지연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지연이가. 뭐래요?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겠대요. 순간 박 영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의 결혼. 아버지라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며 두 팔 벌려 축하해줘야 할 그 소식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결혼 그럼 집은, 혼수는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사위 될 사람에게 번듯한 양복 한 벌 사줄 돈조차 망설여지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대요. 우리끼리 조촐하게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박 영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 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20년 전 자동차 전시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월 할부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십니다. 부장님, 요즘 다 이렇게 타세요. 영업사원의 달콤한 속삭임과 가죽 시트의 냄새,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아득했습니다. 그 신기루를 좇는 대가로 그는 딸의 미래에 처줄 든든한 울타리를 허물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주말이 오고 딸과 예비 사위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훤칠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 마음에 들수록 박 영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순간 딸 지연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이걸로 작은 전셋집 구했어요. 결혼식도 크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상자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결혼 자금이라 쓰인 낡은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영감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애써 참아왔던 감정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지연아.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멋진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집 한 채는 못 해줘도 결혼식만큼은 마음 편히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딸은 말없이 다가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왜 울어?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딸의 따뜻한 위로에 박 영감은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울음 속에는 지난 20년간의 후회와 자책,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깟 쇠붙이 덩어리에 들인 돈의 절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차곡차곡 모았더라면, 남들의 시선보다 내 가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오늘의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는 예비 사위에게 건네졌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우리가 가진 전부일세. 우리 딸, 부디 잘 부탁하네. 다음 날, 박 영감은 이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일을 모두 털어놓은 박 영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존심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영감은 말없이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감, 그깟 차 한 대가 자네 인생을 망친 게 아니야.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자네 발목을 잡은 거지. 그래도 아직 안 늦었어. 이제라도 그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 이 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박 영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자네 딸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내가 자네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조카한테 주는 용돈이야. 자네 딸이 내 조카나 마찬가지 아닌가.
박 영감은 참아 받을 수 없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이 영감은 단호했습니다. 밖에 자네 자존심 세워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30년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 나도 마음이 편해. 대신 약속 하나만 하게. 다시는 남들 눈 때문에 자네 가족을 힘들게 하지는 말게. 그게 최선인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살게. 그게 최선인가? 그 한마디가 박 영감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 영감은 오랜 시간 먼지만 쌓여있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과 자존심, 그리고 후회가 모두 담겨있는 낡은 자동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차를 팔기로, 그리고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살기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아내와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찾기로 말입니다. 며칠 뒤 박 영감과 아내는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번쩍이는 자동차 핸들이 아닌 아내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완벽한 풀옵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적한 주택가, 아담한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고 있는 최인수 씨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3년 전 평생을 바쳤던 고등학교 교직에서 명예롭게 퇴임한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소소한 전원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텃밭을 가꾸거나 서예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갑니다. 그의 매달 통장에는 어김없이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들어옵니다. 부부가 검소하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입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며 그는 25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의 선택을 떠올리곤 합니다. 25년 전 40대 초반의 최 교사는 동료 교사인 김 교사와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고 너도 나도 서울, 특히 강남 3구의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 교사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막 분양을 시작한 잠실의 최신식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최 교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 인생 뭐 있나?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서 폼 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어. 은행 돈도 능력이야. 아내 역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일 밤 최 교사를 졸랐습니다. 여보, 우리도 잠실로 가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후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선택이래요. 지금 사는 이 낡은 빌라랑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모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과 프리미엄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최 교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은 당시 월급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아들의 교육비, 양가 부모님 용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저축은커녕 식구 중 누구 하나 아프기라도 하면 그대로 파산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의 번쩍이는 미래가 아니라 대출금이라는 거대한 족쇄에 채워질 가족의 고단한 현재를 보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파트가 우리 행복의 전부는 아닐세. 저기 들어가는 이자만 아껴서 우리 아들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 갑시다. 그리고 남는 돈은 20년 뒤에 우리 부부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둡시다. 그는 결국 잠실행을 포기하고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과천의 오래된 아파트를 최소한의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김 교사가 매달 은행에 갚아나갈 돈의 절반을 떼어 우량주 펀드에 묵묵히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달려가는 길 위에서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 순간의 용기가 바로 오늘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최인수 씨의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처음 맞는 자식의 경사에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자리,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비 사돈을 맞았습니다. 정성껏 고른 한정식 집에서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고 그는 준비해온 작은 나무 상자를 아들 내외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아들아, 아가, 아비가 너희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진 못한다. 하지만 이건 너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내 마음이다. 상자 안에는 아들 결혼 자금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힌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25년 전 과천으로 이사 오던 날부터 매달 꾸준히 부어온 펀드가 어느새 1억 5천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물론 예비 며느리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때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최인수 씨는 그저 묵묵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던 박영감과는 달리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며칠 뒤 최인수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5년 지기 친구 김 교사였습니다. 안부 인사도 잠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수야, 나 요즘 죽겠다. 작년에 은퇴하고 나니 연금 나오는 걸로는 매달 불어나는 아파트 관리비랑 재산세 감당하기도 벅차네. 집값은 올랐다는데 그림의 떡이지. 팔고 이사 가자니 자식들이며 마누라가 난리고 이걸 깔고 앉아 있자니 생활이 안 돼. 아들놈 장가갈 때 손도 못 벌릴까 봐 밤에 잠이 안 온다. 잠실에 폼나는 삶을 택했던 친구는 이제 하우스 푸어가 되어 자신의 선택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인수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 주 주말, 최인수 씨와 아내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며 끊어준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며 최인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외제 차키도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 증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따뜻한 손과 걱정 없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노후,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옵션보다 값진 그의 인생 최고의 풀 패키지였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영감님의 눈물은 그냥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무려 38.2%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나라들 다 모아놓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10분 중에 4분은 1년에 1879만 원도 채 못 버는 돈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전문가들은 이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바로 보여주기식 소비, 그러니까 과시적인 소비 습관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박영감님이 20년 동안 냈던 그 번쩍이는 독일차 할부금, 기름값, 보험료, 세금 같은 유지비는 그냥 돈만 쓴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만들 수 있었던 미래, 즉 기회비용을 통째로 날려버린 셈이죠. 만약에 친구분 말대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아껴서 20년 동안 연 5%짜리 상품에만 꾸준히 넣었어도 원금만 2억 4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4억 원이 넘는 목돈이 생겼을 겁니다. 그 돈이면 따님 결혼은 물론이고 두 분 노후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차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집 때문에 속 썩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최 교사님 친구인 김 교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하우스 푸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것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중년 이상 가구의 재산을 싹 다 들여다보면 그 중에 무려 80%가 부동산, 그러니까 집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정작 내 손에 줄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한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김 교사님이 집값은 그림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퇴직하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해마다 꼬박꼬박 오르는 재산세 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으니 힘드신 겁니다. 분명히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생활은 쪼들리고 자식 결혼하는데 손 벌릴까봐 눈치만 보는 상황. 이게 바로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수많은 김 교사님들의 현실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부동산 자산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바꾸거나 일부라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노후 생활의 질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최 교사님의 현명한 선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 교사님은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최선인가? 남들 부러워하는 시선 대신에 우리 가족의 20년 뒤 미래를 선택한 거죠. 집이라는 든든한 부동산 자산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매달 꾸준하게 펀드 같은 금융 자산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선뜻 1억 5천만 원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돈을 아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산 배분의 힘을 알고 실천했기 때문이죠. 부동산에 모든 걸 쏟아붓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둔 것이 그분의 평온한 노후를 만든 진짜 비결인 셈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균형 있게 가진 노년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한쪽에만 치우친 가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최선인가? 라는 친구의 질문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남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한 똑똑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돕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영감님이나 김 교사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두 분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도 맞아, 내 얘기네 하시며 무릎을 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허리 펴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덩그러니 남은 집 한 채가 내 노후를 전부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현실. 또 막상 수중에 현금이 좀 생겨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저 통장에 넣어두고만 계시는 현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층이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길이 다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에서 이런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 교사님처럼 평생 모은 자산이 전부 집에만 묶여 있어서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하우스푸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나 재산세는 부담스러운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은 부족해서 생활이 팍팍하게 느껴지시는 분들께는 주택연금이라는 아주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이걸 담보로 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아주 안전한 금융상품인 셈이죠. 자격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시고 두 분이 가진 주택 가격을 모두 합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만 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 갈 걱정 없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렇게 평생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가서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과 이자를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연금을 갚고도 돈이 남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고요.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져서 연금 받은 것보다 돈이 모자라더라도 자녀들에게 추가로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니까 자식들한테 빚을 물려줄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김 교사님처럼 집값은 그림의 떡이라며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이 주택연금이야말로 묶여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숨통을 틔워주는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관리비 부담도 덜고 자녀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도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위험하다고요. 주택연금은 바로 이 묶인 자산을 흐르는 현금으로 바꿔서 삶의 질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무조건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 노후를 내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현명한 선택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 영감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당장 눈앞에 좋은 차 때문에 노후 준비의 기회를 놓치고 막상 여윳돈이 생겨도 투자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금융문맹 상태.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혼자서 끙끙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이미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 서비스입니다. 이건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기만 하면 재무 전문가가 내 현재 재무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진단해주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 합쳐서 종합적인 은퇴 설계 컨설팅을 해줍니다. 박 영감님이 친구 조언대로 차를 팔고 남은 월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했을 때 바로 이곳을 가장 먼저 찾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상담을 받다 보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꼭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또 있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이나 각 지역마다 있는 인생임모 작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도 우리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그 안에는 금융이나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같은 아주 기초적인 금융 상식부터 시작해서 은퇴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할 때 필요한 자금 관리법,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지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까지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이런 교육 과정 정보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무작정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무료 상담 서비스야말로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작은 돈이라도 그냥 통장에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것, 즉 굴리는 것의 개념을 배우고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바로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박 영감님의 후회의 눈물이나 김 교사님의 답답한 한숨은 더 이상 두 군 개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가가 마련해 둔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다리와 무료 금융교육이라는 친절한 안내자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정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을 두드려보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평생 자식 위에 굽었던 허리, 거친 세월의 패인 손마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둥지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해 저무는 창가에 비친 내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럽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박 영감님과 김 교사님의 이야기가 어찌 남의 일처럼 들리시던가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도리어 내 노후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김 교사님의 답답한 한숨, 그리고 쌈짓돈 조금 손에 쥐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망대해에 홀로 선 돛담배처럼 위태롭기만 했던 박 영감님의 후회의 눈물, 그 두 분의 모습에서 혹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한 분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이라는 성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셨고, 다른 한 분은 얕은 지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회라는 싹을 스스로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두 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똑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막막함과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김 교사님께서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다리를 건너 묶여있던 집의 가치를 매달 따스한 생활비로 돌려받으며 비로소 웃음을 되찾으셨듯 박 영감님께서 용기를 내어 무료 금융교육의 문을 두드리고 작은 돈부터 스스로 굴리는 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으셨듯 우리에게도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소중한 삶의 마지막 장을 더 이상 불안과 후회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마련해준 제도들은 결코 어렵고 복잡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이 이제는 나를 위해 따스한 품을 내어주는 마지막 효도와도 같은 주택연금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정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으로 사고 싶었던 옷 한 벌, 드시고 싶었던 음식 하나 마음 편히 누리는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평생 돈 무서운 줄만 알고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던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나라에서 알려주는 친절한 금융교육이라는 나침반을 만나 잃어버렸던 길을 찾고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모른다는 두려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작은 용기 하나만 내면 내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야무지게 불려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자식들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을 하실 때입니다. 지난 세월 굽이굽이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위대한 훈장입니다. 그 찬란한 훈장에 어울리는 존경받아 마땅한 노후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그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황혼이 쓸쓸한 해 질녘이 아니라 세상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노을빛으로 물들기를 저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